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매주 금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정치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하는데요. 오늘 조대원 개혁신당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조대원 전 최고님, 생생법률쇼 2주 만에 오셨는데요. 그 2주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부터 대선 레이스 개막까지 최근 정치권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지부터 간단히 들어볼까요? 네, 일단 그 대통령 탄핵 심판에 있어서 네. 각 진영마다 주장하는 바가 좀 달랐지만 궁극적으로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을 내렸냐면 대통령이 거대 야당에 의해서 자기 뜻대로 정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 모습은 앞으로 다시는 반복되면 안 된다. 이런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이런 판결이 나온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게 8대 0이 아니고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 의견이 좀 나누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궁극적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많은 평의를 통해서 하나의 그 일치된 8대 0이라는 만장일치 결론을 내려서 더 이상의 혼란을 피하려고 상당히 고심하고 노력했던 과정이 있었지 않나 하는 게 추측이 되고요. 그리고 그런 어쨌든 이제 한 정권이 막을 내림으로써 곧바로 국민들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당장 준비된 건 아니지만 60일 이내에 다음 정권을 준비를 해서 우리 공동체의 대표자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레이스로 각 정당들이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주제는요. 잠룡들 잇따른 출사표 6.3 대선 레이스 본격 개막입니다. 오늘로부터 53일 남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갑자기 맞이하게 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대선 주자들이 속속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조 최고위원께서 예상했던 후보들 지금 다 출마 선언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뭐 예상했던 분들은 대부분 나오고 계시고요. 네. 예상하지 못했던 분들도 뜬금없이 나온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차피 큰 장이 섰기 때문에 그동안 잊혀졌던 거물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름이라도 한번 알려보자라는 심정으로 나온 것 같고요.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예상했던 대로 당연히 이재명, 김동연, 김두관 대표가 나왔고 네. 나머지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앞서가는 상황에서 네. 김동연, 김두관, 뭐 그다음에 또 거론되는 게 김경수 이런 분들이 네.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뭐 혹시나 모를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의한 돌발 변수에 대해서 대비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이제 이번 대선 다음에 차기 대선에 대한 준비 차원에서라도 이번 대선 경선에 민주당에서 얼굴을 알리려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에게 좀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나왔다. 예, 그렇죠. 네. 그렇고 그 밖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많은 후보들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절대 권력이 이제 무너지고 나니 네. 절대 권력이라는 게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던 친윤계, 그 친윤계를 이끌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불명예스럽게 퇴진을 하면서 권력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네. 친윤계가 현재 몰락하는 상황인데 또 한편으로는 완전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친박계가 몰락해서 새로운 세력이 들어와서 당의 권력을 장악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여전히 그 세력이 좀 있어요. 네. 탄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극렬 지지층을 기반으로 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견고한 세력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언론에서도 보시겠지만 대권 후보들이 줄줄이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이 그 관저 관저를 대통령 찾아갔더라고요. 예, 네. 대통령이 계신 곳을 찾아가서 진짜 눈도장을 찍고 아련을 하듯이 네. 하고 난 뒤에 그 내용을 또 언론에 공개하는 네. 모습을 보이는 게 여전히 대통령의 영향력이 있고 특히나 이 국민의힘
대권을 준비하는 그 주자들 중에 뭐 1등, 2등 하는 후보들은 당선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네.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이렇게 내세우지 않고 있지만 나머지 그 4등 안에라도 들어가서 컷오프라도 면해보자고 하는 사람들, 대표적인 게 이제 이철우 네네. 경북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대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내세우고 맞습니다. 하는 이유가 네. 다들 당내 경선에서 어떻게든 첫 번째 컷오프를 통과하고 이름을 알리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는 아무래도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일 텐데요. 어제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기자회견을 한 것이 아니라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공개를 했습니다. 영상 먼저 확인하시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함은 헌법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제도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제도를 가지고 사는 우리 국민 스스로의 위대함이죠.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이거는 사실은 매우 기능적이고 물질적인 거예요. 고통스럽게 살지 않게 해줘야 한다. 잘사니즘이라고 하면 좀 더 가치지향적이고 좀 정신적이고 고통 없는 삶을 넘어서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 이 민자는 백성이죠, 백성. 흰옷 입은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냥 이름만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 그리고 그 대한민국은 대한국민이 만들어가는 거죠. 그 대한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 이재명이 되고 싶습니다. 네, 이재명 전 대표 대한국민의 훌륭한 도구가 되겠다며 먹사니즘에 이어서 잘사니즘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비전 발표도 있었습니다만 보통 정치인들의 대선 출마 선언은 기자들을 좀 불러놓고 판을 좀 깔아놓고 시끌벅적하게 하는데 이재명 전 대표는 왜 영상으로 대신했을까요? 뭐 자신감이겠죠. 사실은 저 정도 퀄리티의 영화와 같은 영상을 만들려면 가장 필요한 게 돈과 조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내가 이렇게 잘 만들 수 있는 자금도 있고 사람도 있다는 것을 과시한 것 같고요. 사실 정치권에 제가 있지만 대권 후보들이 자기들을 PR하기 위해서 만든 영상은 잘 안 봐요. 길기도 길고 시간도 아깝고 뻔한 네. 내용이기 때문에 잘 안 보는데 네. 이재명 대표는 보통은 이제 출마 다른 후보들이 하면 그 이제 글로 나온 거 아무래도 영상 보는 것보다는 글 보는 게 빠르니까 그렇게 보는데 이재명 대표 거는 저도 이제 다 봤거든요. 네. 다 볼 수밖에 없었고 왜냐하면 저 내용으로 출마 선언을 대체했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오히려 얘기를 그 했는지. 점을 노리지 않았을까요? 예. 모두 다 볼 수밖에 없는. 맞아요. 네. 그래서 어제 제가 봤던 모 방송은 제가 어제 저녁 밤에 한 9시쯤 보는데 벌써 네. 조회수가 120만 회가 넘어갈 정도로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네. 그래서 제가 딱 보는 순간 느낌은 어쨌든 내가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다는 거를 뭐 자신감을 갖고 피력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좀 보면 이 차가움, 좀 날카로움 이런 것들이 약점으로 좀 비춰졌는데 네. 좀 냉정해 보이고 네. 그다음에 뭐 그동안 욕설 문제도 있었고 지지자들하고 성남시장 할 때 그 좌판하고 있는 분들하고 싸우고 이런 영상도 저는 다 봤기 때문에 네네. 그런 걸 보고 이재명 대표가 좀 차갑다, 냉정하다 뭐 이런 평이 있었던 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상당히 따뜻한 모습, 안정적인 모습. 좀 감성적으로 예, 접근했다고 맞아요. 보시는군요. 예, 늘 웃으면서 따뜻한 네. 모습을 보니까 저도 그 영상만 봐서는 내가 알아온 이재명이 맞나 정도로 뭐 호감이 갈 정도로 네. 영상만 보면 성공했네요. 예, 잘 만들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도 고도의 전략하에 나머지 후보들은 이제 겨우 탄핵이라는 걸 보고 출마에 급급하지만 나 이재명은 이미 오래전부터 앞서가고 예, 있는 모습. 대통령으로서 오늘 즉시 취임을 해도 네. 내가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안정감을 국민들한테 주려고 네. 그런 의도로 이 영상을 미리 만들어 놨고 공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자,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차기 대선 후보 중에 대통령으로 가장 적합한 후보 이재명 전 대표가 42%로 다른 후보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4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실시를 했는데요.
자, 이런 분위기라면 어차피 이재명, 어대명이 굳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앞선 건 사실이고요. 네. 뭐 수치만 바라보고 또 현재 탄핵에 의해서 국민의힘 대통령이 자리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끌려 내려오는 전국 상황을 따져보면 민주당의 승리가 거의 뭐 구분응선을 넘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네. 대한민국 정치는 역동성이 많고 그리고 또 대선 기간의 그 하루는 보통 평상시 우리가 정치 이벤트가 크게 없을 때에 한 달 이상의 그 변화무쌍한 시간들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결과를 뭐 100% 장담하기는 힘들고요. 거기다가 이재명 대표는 지금 사법 리스크가 줄줄이 걸려 있잖아요. 해소된 거 아닙니까? 무죄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이재명 대표가 총 8건에 대해서 네. 5개의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줄줄이 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1심에서 유죄를 실형을 받는 형을 받았다가 네. 이 2심에서 무죄를 받아서 1.7%의 확률밖에 안 된다는데 그걸 빠져나갔다는 거는 네.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재판이 너무 많이 헷갈리는데 다른 재판 같은 경우에 1심에서 무죄 받은 사건이 또 1.7%의 가능성으로 2심에서 다가온 항소심에서 번복되는 가능성은 좀 적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1심, 2심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결과가 계속 바뀐다는 거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네. 그럼 이재명은 결국 5개의 재판이 모두 상고심에서 무죄를 받아야지 완전히 이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는 거지 2심에서 최종심에서 또 어떤 결과가 뒤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끝까지 가봐야 된다. 네,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 건 아니라고 아니라고 보시는군요. 보죠, 드려. 그렇군요. 그래서 현재 국민의힘 후보들도 네.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도리어 이재명 후보가 아닌 다른 이 사법 리스크가 없는 무난하고 그건 차분하고 네. 예를 들면 평범한 후보가 나오더라도 네. 현재의 국민의힘 대통령이 탄핵돼서 실시되는 조기 대선에서는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이길 건데 그나마 이재명이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하다. 오히려 이런 그렇게 생각 그렇죠. 본다. 네. 홍준표 시장도 그렇고 김문수 지사도 그렇고 네. 자신과 이재명 전 대표와의 차별성을 부정부패 깨끗함 뭐 이런 걸로 지금 내세워서 네.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 같기 때문에 대선 토론 과정에서 중도층의 향배가 또 우리가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표가 선호도도 압도적으로 높지만 네. 비호감도도 압도적으로 높아요. 맞습니다. 예. 그 관련 내용 한번 보시죠. 대선 후보 부적합 조사에서도 이재명 후보 1위입니다. 이 부적합 관련 여론조사는 MBC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4월 5일, 6일 이틀간 조사된 내용인데요. 가장 적합하지 않은 차기 대선 후보로 응답자 중 무려 37%가 이재명 전 대표를 꼽았습니다. 호감도도 높지만 비호감도도 높은 이 아이러니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비호감도가 37%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 대표의 반대쪽에 있는 후보가 잘 캠페인을 하면 기본적으로 37%는 안고 갈 수 있다는 좀 해볼 만한 그렇죠. 정도다. 37% 깔고 가는 거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탄핵되고 실시된 대선 때 홍준표 당시에 자유한국당 후보가 25% 언저리를 얻었거든요. 네. 아무리 끌어모아도 25% 정도를 못 벗어났는데 네. 지금은 37%를 깔고 있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에서는 근데 이제 37%는 일단 확보된 상태에서 이재명 후보하고 중도층 싸움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다른 여론조사에서 보면 한 30% 정도가 이 선호한다고 했고 네. 비호감이 37%니까 중도가 네. 한 33% 정도 있다고 보면 거기서 이재명 후보가 통계를 보면 여러 통계가 있지만 보통 이재명 민주당이 한 70% 이상의 중도층 표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 중도 공략을 국민의힘 후보가 잘해서 이재명 후보의 표를 빼온다면 확고하게 자리 잡은 반 이재명 표 37%에다가 몇 프로를 넣느냐에 따라 가지고 한번 해볼 만하다고 네.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민주당 차기 대선 주자들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삼김으로 통하는 세 분이 있죠. 김동연 경기지사는 출마 선언을 했고요. 김부겸 전 총리는 불출마를 밝혔습니다. 신삼김 중 마지막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아직이거든요. 아무래도 어대명 분위기다 보니까 고심이 깊어지는 걸까요? 이게 잘 이제 과거 사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네. 과거에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경선 과정에서 특히나 민주당은 경선 과정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나면 네. 꼭 정권 잡은 쪽에서 자기 편들을 네. 좀 정치적으로 힘들게 했어요.
보복이라고 할 정도는 그렇지만 네.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을 잡았을 때도 자기하고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사람들을 네. 좀 어렵게 만들었고 네. 그런데 현재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분위기 자체가 어떻게든 자기하고 반대쪽 되는 그 비명계나 반명 쪽은 철저하게 이렇게 버리고 공격하면서 왔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 경선 과정에서 뛰어들어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해서 반명 쪽에 구심점이 될 수도 있지만 네. 이재명 정권 하에서 잘못하면 이 정치적 보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범법을 해서 한번 사법 처리를 어쨌든 받은 상황이고 네.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들면 어떤 약점이나 이렇게 자기가 감춰진 부분들이 있다면 다음 정권에서 이재명 정권 하에서 보복당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여러 가지를 놓고 네. 내가 이번에 출마 선언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뭐고 또 앞으로 감당해야 될 감수해야 될 어려움은 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치인들은 결국은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요. 네. 어쨌든 나머지 김동연 지사나 뭐 특히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이 아니더라도 차차기에 네. 어쨌든 그 민주당에서 또 대선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리고 다음 경기도 지사가 내년에 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거나 하면 다음에 공천 준다는 또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스스로 몸값을 올려야 되는 절박한 상황이 네.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김동연 지사는 최선을 다해서 이재명 후보한테 덤빌 것이다. 저는 네. 그렇게 예상합니다. 어쨌든 비명계와 친명계 간의 그런 계파 갈등이 완전하게 해소되지 않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이게 좀 민주당의 대선 레이스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치게 될까요? 근데 뭐 어느 정당이든 100% 네. 똑같은 목소리를 낼 수는 없는 거고요. 네. 이게 뭐 기존 민주당의 다른 해의 대선 레이스에서는 이런 좀 갈라지는 개파가 없고 갈라지는 목소리가 없었다면 이번이 좀 특별하다고 보지만 전혀 뭐 이번에도 그렇지 않고 도리어 그 어떤 민주당의 경선 분위기 때보다는 원체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앞서가다 보니까 네. 거기다가 이미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를 수년간에 걸쳐서 민주당을 이끌면서 이미 자기 세력으로 다 이렇게 깔아놓고 반대쪽 세력들은 다 죽여놨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뭐 그렇게 도리어 목소리가 다른 목소리가 크게 안 나고 이재명 중심으로 가자고 얘기를 할 것이고 네.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를 조금이라도 공격하는 목소리가 나오면 네. 내부적으로 친명 뭐 우리가 얘기하는 개혁 개딸 그러잖아 개혁의 딸이라고 네. 얘기하는 그 극렬 지지층에서 네. 도리어 많이 상대 후보를 괴롭힐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네. 선거는 결국 프레임 싸움이라고 합니다. 아직 본격 대선 레이스에 접어들기 전입니다만 현재로서 민주당은 내란 프레임을 앞서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뭐 당연한 거예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내란으로 몰아야지 내란을 일으킨 당한테 어떻게 정권을 줍니까? 내란을 일으킨 당은 사실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해산시키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지금 이재명 대표도 그랬잖아요. 지금 우원식 의장도 이때가 개헌의 적기다. 국민들도 지금 개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많은 정치권에 있는 인사들도 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뭐 또 더 깊이 들어가면 본인도 개헌해야 된다고 그동안 주장해 왔는데 네. 과거의 사례를 바라보면 늘 1등하는 후보는 개헌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늘 자기가 뒤질 때는 개헌하자고 했다가 2017년도 대선 때 민주연구원에서 개헌 안 하는 문건을 개헌을 피하는 문건을 만들었다가 나중에 역풍을 맞고 그 직원들 그런 문건을 만들었던 연구위원들을 갖다 다 징계하고 이렇게 한직으로 돌리고 그걸 개헌하겠다고 해서 돌파를 했지만 나중에 자기가 막상 정권을 잡고 나니까 개헌 얘기가 쑥 들어갔잖아요.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개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내란 종식을 완벽하게 할 수 없다는 우려 때문 아닐까요? 아무래도 개헌 이야기를 같이 하게 되면 국민들의 관심이 좀 양분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자세히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요. 네. 친명에서만 네. 개헌 얘기를 하면 내란 종식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 네. 친명이 아닌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네. 또 정권을 잃게 앞으로 될 확률이 높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헌하자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견고하게 권력을 잡고 있을 때는 이쪽에서도 개헌하자는 얘기를 안 했고 결국은 왜냐하면 개헌 문제가 자신의 임기 단축 문제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안 하려는 거고 특히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자기가 사법 리스크가 여러 개 걸려 있기 때문에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단 하루라도 대통령 자리에 더 오래 있으면서 자기의 권력을 더 견고하게 쌓아야 되는데 이걸 미리 이제 개헌해 가지고 약속을 해서 자기 임기를 줄여 놓으면 자기가 앞으로 권력 잡는데도 문제가 되지만 권력을 잡은 이후에도 유지하는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이후에 퇴임 이후에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전혀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죠. 그리고 개헌 문제가 나오면 이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단순히 내란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대통령 개헌과 내란이라는 이 프레임으로 이번 대선을 치러서 가장 확실한 승리의 방정식이 있는데 이걸 개헌으로 돌리는 순간 여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사라지니까 맞습니다. 그걸 우려해서 끝까지 이 개헌 문제를 붙잡으려고 할 것이고 반대로 봤을 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프레임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개헌 프레임을 개헌 구도를 잡으려고 할 강조할 것이다. 수밖에 없겠죠. 네, 자 국민의힘 쪽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 김문수 전 장관 등이 빠르게 출마 선언을 했고요. 어제 한동훈 전 대표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국회에서 많은 지지자들 앞에서 진행된 한동훈 전 대표의 대선 출마 선언 만나보시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께서 입장하셨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재명을 사진을 이 앞에 두고 그 옆에 우리 후보들의 사진을 하나씩 갈아 끼워 보십시오. 누가 이재명과 싸워 이기겠습니까? 누구를 이재명이 제일 두려워하겠습니까? 제가 이미 180대 1로 싸워서 이기는 것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기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방관하지 마십시오.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깁니다. 한동훈 전 대표 출사표 중 많은 부분을 이재명 전 대표 견제하려 했습니다. 자, 사실 한동훈 전 대표 국힘 내부에 배신자 프레임이 좀 씌워져 있는데요. 또 개헌 반대와는 상관없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좋은 정책은 계승하겠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요? 일단 뭐 한동훈 전 대표도 국민의힘 내에서 지금 경선을 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전체로 바라봤을 때는 탄핵을 당하고 잘못한 대통령으로 지금 앞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몇 년형을 받게 될지 뭐 우리가 걱정이 될 정도로 그렇게 공공한 처지에 빠져 있지만 국민의힘 안에서는 보수 지지층이 있지만 그 보수 지지층 중에 현재는 이 정광훈이나 그다음에 전한길 강사 같은 분들이 국민의힘의 이 당원들, 국민의힘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는 걸 보면 그만큼 국민의힘이 현재 그 오른쪽으로 많이 치우친 당원 맞습니다. 색깔을 갖고 있고 그 가운데서 어쨌든 그 1차 컷오프는 100% 여론조사라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100% 여론조사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지지층과 그 다음에 무당층 정도 넣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본선으로 가서 마지막 컷오프는 5대5 당원 5와 일반 국민 5의 비중으로 경선을 치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완전히 단절하는 게 이 국민 본선을 생각한다면 완전히 단절하고 가는 게 유리한데 당내 경선을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도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정신을 좀 덜 차린 것 같고 본선에 이기는 전략이 뭔지에 대해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여러 가지 약점이 있다면 그 약점을 가지고 정말로 이기려고 했다면 국민의힘에서 경선 룰을 짤 때 이 국민 반영 비율을 더 높이고 그다음에 자기 극렬 지지층들의 반영 비율을 훨씬 낮춰서 본선 경쟁력이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내보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룰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탄핵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내란 계엄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쪽에 서서 국민들한테 당시에 조금 호감이 있었지만 네.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 전체를 돌리면 나머지 오른쪽으로 치우친 국민의힘 여타 후보보다는 지지율이 더 나옴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지층을 넣어서 여론조사를 돌리면 뭐 3등 밖으로 밀리는 여론조사도 나오는 게 다 네. 이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파리를 해서 조금이라도 당원들의 마음을 끌어들이려고 계속 윤석열 대통령의 좋은 정책은 내가 개선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네.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경선 룰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차 경선에서는 민심 100%로 4인을 선출하고 2차 경선에서는 당심 50%, 민심 50%를 반영해 2인을 선출하고요. 3차 경선에서 당심 50%, 민심 50%를 반영해 최종 후보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 국민의힘 경선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늘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네. 자신들이 조금이라도 아직 유리하거나 아니면 아직까지 좀 살만할 때는 네. 민심 반영 비율을 낮추고 아. 민주당도 네. 과거에 민주당이 정말로 당세가 쪼그라져서 힘들 때는 100% 오픈 프라이머리도 했던 당이거든요. 네. 근데 민주당도 이제 먹고 살만하고 힘이 세질수록 이 당원의 투표 반영 비율을 높이고 네. 거기다가 역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네. 우리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만 넣겠다. 이렇게 뭔가 자꾸 제약을 둬요. 네. 그렇게 해도 이길 수 있으니까. 네. 근데 국민의힘도 사실은 자기들끼리 잘 나가고 할 때는 100% 당원 투표로 당대표도 뽑고 이랬던 당 아닙니까? 네. 근데 갑자기 이제 5대5로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정신을 훨씬 덜 차렸고요. 그래서 5대5 정도로 해서 네.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현실 인식이 아직까지 좀 부족한 것 같고 네. 거기다가 민심 반영 100%라고 했지만 실제로 네. 저기에 보면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안 그러면 무당청이라고 응답한 사람만 가지고 자기들이 민심 100%에 반영해서 1차 컷오프를 하겠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보면 현재 민주당을 지지했다 하더라도 네. 2달간의 기간 동안 이재명 대표의 뭐 여러 가지 약점이라든가 민주당이 2달 동안 오만방자한 모습을 또 보이면 마음이 거기서 좀 떨어져 달라질 수도 나와서 있군요. 그렇죠. 네. 이게 뭐 극렬 당원들은 1부터 10의 강도가 있다면 네. 19의 강도로 민주당을 밀고 이재명 대표를 강력하게 미는 개딸 뭐 이런 분들은 변할 네. 리가 없지만 네. 내가 국민의힘이 싫어서 그냥 중도하기도 뭐하고 그냥 무당청으로 빠지기도 유권자로서의 그 책임의식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민주당 지지한다고 1, 2의 강도로 한번 지지해볼까 이번 대선 네. 때는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마저도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걸로 다 빼버리면 과연 저기에 10명이 응답을 했을 때 네. 국민의힘과 무당청을 한다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한 50%에서 60% 정도라고 보고 네. 그렇게 되면 이 국민 전체의 40% 정도의 민심은 반영이 안 된 채로 자기들한테 우호적인 사람들로 민심이라고 나아가면 앞으로 메시지도 계속 대선 기간 동안 강력하게 지지하는 청한테 듣기 좋은 말만 할 것이고 네. 중도나 그다음에 아니면 느슨하게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표를 빼먹기 위한 반성이나 사죄나 미래에 대한 얘기는 아무래도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저 모습을 보면서 아직까지 국민의힘이 상황인식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대권 주자들이 난무한 상황입니다. 네. 20명에 가깝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재명 전 대표의 가상 양자 대결을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중앙일보 의뢰로 한국갤럽이 실시한 4월 8일에서 9일 사이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김문수 전 지사는 53대 35, 오세훈 서울시장은 51대 38, 홍준표 대구시장은 50대 38,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는 52대 35로 다들 10%포인트 이상 차이로 이재명 전 대표에게 지는 걸로 나옵니다. 그럼 국민의힘이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추려지면 좀 달라질까요? 예, 조금은 더 국민의힘 후보가 올라갈 겁니다. 아까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를 강력하게 비토하는 그룹이 37 정도 있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이 국민의힘 후보 한 명이 정해졌을 때 그분한테 다 표를 주는 건 아니지만 네. 중도나 또 무당층 중에서도 막판에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캠페인을 잘해서 이렇게 이재명 후보하고 토론 같은 데서 네. 뭔가 좀 이렇게 반전의 기회가 보이고 이러면 네. 결집을 할 거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수의 보수 지지층들이
지금 상황이 부끄럽고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 올라오는 후보들의 수준들이 자기한테 양이 안 차기 때문에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에 대해서는 네. 예를 들어 가지고 국민의힘 당원이지만 내가 한동훈을 싫어하기 때문에 네. 김문수 할 때는 찍어주고 한동훈 후보가 올라왔을 때는 네.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이 사람들도 막판에 가서 결국 그러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를 당신들이 용납할 거냐라고 이 분위기가 불면 특히 영남을 중심으로 다시 응집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차이는 현재로 뭐 제가 예상을 해보면 숫자상으로 보면 당연히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승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저 정도 비율로 국민의힘이 피할 것 같진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또 제3의 후보, 제4의 후보가 출연할 수 있고 민주당도 또 막판에 어떤 변수에 의해서 이렇게 후보가 갈리는 네.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양자 구도로 바라보는 것은 현재의 두 당에 대한 국민의 지금 현재의 그냥 하나의 그 예시 정도지 이게 이대로 대선 결과가 그대로 날 것이다 수치 그대로 뭐 그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샤이 보수층의 표심이 아직은 어디로 흐를지 모른다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한동훈 전 대표 개헌을 통한 4년 중임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약속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일단 개헌 논의를 대선 이후로 미루자고 한 상황인데요. 이재명 전 대표 앞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개헌으로 내란을 덮으면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었는데 개헌이 좀 주요 키워드, 변수로 작동할까요? 예,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번만큼 좋은 개헌의 타이밍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려 있고 네.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야 국민의힘 저 TK만 좀 바뀌면 국민의힘도 상당히 많이 변하고 좀 민주당이 저렇게 헛발질하고 민주당도 말만 민주를 걸었지 내부적으로 보면 정당 민주주의가 안 되는 당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조금만 영남에 있는 그 수도권 민심하고 이 괴리가 돼 있는 걸 좀 바꾸고 영남 기득권을 없애면 좀 바뀔 거라고 하지만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네. 예, 정치권에 가보면 이 네.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라고 하고 한 명 한 명이 그 한 명을 중심으로 또 수십 수백 명의 기득권 세력들이 붙어가지고 돈과 권력을 가지고 그 지역에 토호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뀌는 게 정말 힘든데 네. 어쨌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정권 자체가 대통령이랑 가장 강력한 권력이 무너지면서 권력의 공백이 생겼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변화하지 않으면 다 공멸한다는 위기의식이 생겼기 때문에 맞습니다. 나머지 그 토호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그 지역에서도 그동안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일반인들 또 평당원 힘이 약했던 평당원들도 이번에 바꾸자라고 요구를 해서 그 힘이 아직까지는 살아있는데 네. 만약에 이번에 못 바꾸게 되면 다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 가지고 대통령 권력을 잡는다라고 네. 하면 권력을 잡은 쪽은 개헌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네. 뭐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데 네. 이미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데 무슨 변화와 혁신을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꾸자고 하는 거는 뭐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 여타 후보들이 개헌 얘기를 하는 거는 네. 자신들의 공세관 처지를 돌파하기 위해서 개헌 카드를 꺼낸 것도 있지만 실제로 지금 현재는 이쪽 국민의힘 쪽은 개헌할 생각이 있는 거고 오히려 그동안 개헌 얘기하고 뭔가 열린 정치를 하고 그래도 국민의힘보다는 조금 앞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왔다고 했던 민주당이 도리어 급속하게 기득권화되면서 이 개헌 논의를 거부하고 있는 네. 실정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장면들을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번에도 또 결국은 자기들 욕심 때문에 이런 좋은 기회를 날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려가 됩니다. 예. 네. 지금 대내외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인데요. 지금 이재명 전 대표도 그렇고 많은 후보들이 경제, 실용주의를 내세우는 것으로 보이는데 13일에 대선 출마 선언을 예고한 오세훈 서울시장, 약자 동행을 상징하는 장소에서 발표하겠다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어떻게 평가하세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도 상당히 많이 기대했던 분이고 네. 이번이 2006년도부터인가 서울시장 돼서 총 4번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그동안 이 보수 정당 내에서 정말 개혁의 이미지, 소장의 이미지를 가지고 꾸준히 한결같이 길을 갔다면 네. 그때 남원정이라고 있었잖아요.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 거기다가 정두원 의원, 오세훈 뭐 이렇게 기라성 같은 분들이 많았는데
이분들이 중간에 이제 어려움을 겪고 그다음에 기득권 이 한나라당, 새누리당 기득권들한테 공격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본인들이 많이 저는 그 원래의 자신들이 가졌던 순수성이라든가 선명성을 많이 버렸다고 봐요. 네. 예, 그래서 기득권 정치와 자기들이 가장 비판했던 모습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의 이런 박한 평가를 받는 거고 네. 당장 오세훈 후보는 약자와 동행이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오세훈 시장과 약자가 연결이 되느냐? 그러니까요. 그게 예. 또 저소득층 아이, 고소득층 자제라는 좀 실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네. 자세히 못 봤지만 네. 일단은 오세훈 시장이 그동안 해온 거 보면 생긴 것도 좀 부자처럼 보이시고 과거에 자기가 어렵게 살았다는 얘기를 제가 벌써 20년 전부터 들었지만 그 네. 얘기는 이미 지나간 얘기고 시장 4번 하면서 기득권화돼서 그동안 정책이나 여러 분야들이 가진 사람들 또 있는 사람들 편을 많이 들어왔다는 평가를 받아온 분인데 지금 갑자기 대선 앞두고 약자 동행이라고 하니 정치인은 결국 자기가 살아온 삶으로 유권자들한테 이미지가 인식이 되는 거지 당장 그 급할 때 스피커로 하는 말 가지고 평가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느 장소를 택할 것인지 어떤 곳에 가야 약자와 동행이라고 얘기하는 자신의 주장이 국민들한테 먹힐 것인지 그거는 좀 의문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 그 약자 동행을 상징하는 장소가 어딘지를 발표하지 않았더라고요. 별로 관심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네.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 자, 대선에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 한덕수 대행의 말입니다. 그럼에도 한 대행의 대선 출마설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에서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서 고민 중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출마하지 않겠다는 말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은 대통령 탄핵되고 난 뒤에 저희 집에서 여담이지만 네. 가족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럼 이제 국민의힘은 후보를 못 내는 거야, 정권이 넘어가는 거야라고 네. 했을 때 제가 그냥 툭 입에서 튀어나온 게 네. 내가 만약에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을 짠다면 한덕수에 올인할 것 같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군요. 예, 그냥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한덕수 총리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가족들도 야 그래도 그동안 그 바닷가가 20년 동안 헛밥 먹은 건 아니네 네. 라고 얘기하면서 저희 가족들이 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해주던데 네. 사실 이건 기본인 게 보통 진보 정당은 네. 선명성 그다음에 그 사람의 뿌리를 되게 중시해요.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고 네. 어떻게 이 우리 당에서 일단 민주당에서 계속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정통 코스를 밟아왔느냐, 적자냐, 아니면 반개냐 이런 걸 많이 따지는데 네.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보수 정당은 그런 걸 안 따져요 거의. 네. 이번에 보셔가 알겠지만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이랬을 때도 보면 저희가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계속 당시에 자유한국당 지키면서 있었던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네. 바른정당 나갔다 온 사람들은 다 배신자고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이라고 욕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미래통합당으로 합치면서 당의 권력을 다 잡았거든요. 네. 그게 대표적인 게 권성동, 장제원, 그다음에 이준석 이런 분들이 네. 다 당대표가 되고 권력을 차지하고 이런 걸 받고 심지어 충격을 당시에 받았던 거는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 넣는데 가장 앞장섰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데리고 와서 맞습니다. 대권 후보로 세워서 네. 자기들이 권력을 잡는 걸 보고 이 당은 꽁 잡는 게 매라고 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거 묻지 않는다. 네. 지금 당장 민주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세우면 된다. 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 봤을 때는 기존에 있는 이 실패한 권력 네. 윤석열 현재 있는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의 이 권력 하에서 뭔가를 했던 사람들 공천이라도 받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내세웠을 때 국민들이 이 사람들한테 표를 주는 것보다는 또 우리 한덕수 총리 같이 이 정치 때가 덜 묻은 안정감이 있고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보다는 좀 점잖하고 네. 적이 적은 것 같은 사람을 내세울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지금 한덕수 총리 쪽에 한 40-50명의 국회의원들이 둘러싸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릴 정도로 그렇군요. 이미 제가 이제 감히 여기서 예측을 해보면 한덕수 카드는 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본인의 부정에도 불구하고 유력한 국민의힘 쪽 보수 진영 아니면 무소속으로라도
대권 후보 카드로 부각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네. 예측을 해봅니다. 예. 그렇군요. 한덕수 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은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고요. 국민의힘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를 3차 예비 경선을 통해서 최종 선발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이 모든 경선 여론조사에 역선택 방지 조항이 적용이 됩니다. 여론조사를 할 때 지지 정당을 물어서 국민의힘 지지자나 무당층에게 응답 기회를 주고 민주당 등 다른 당 지지자는 배제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후보자가 좀 희비가 엇갈릴 것 같은데 유승민 전 의원 불출마까지 고려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죠. 제가 뭐 유승민 후보 본인이라면 네. 아니면 유승민 캠프에 있다면 뭐 저런 경선 룰로는 덜러리밖에 못 쓰는 거고 하기 때문에 사실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절박한 처지예요. 이제는 나이도 네.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이번에 꼭 뭔가 존재감을 보여야 되지만 제가 영남 출신이고 작년에 또 대구에서 뭐 개혁신당으로 출마를 했었기 때문에 네. 가보면 저도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그 TK의 제 고향 TK의 그 유승민 의원에 대한 그 배신자 프레임은 아주 견고하다.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게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네. 현재와 같은 이 탄핵 국면에서 정권을 잃었던 국면에서마저도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고 저렇게 그 당원 투표 비율을 높여서 경선을 치르겠다는 것은 영원히 유승민 의원한테는 기회가 없다. 네. 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 경선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 개혁신당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개혁신당은 뭐 네. 이준석 의원이 네. 단독으로 혼자서 출마를 했고 그래서 아무도 거기에 이제 토론이나 이제 연설회를 보통 하잖아요. 네. 근데 그 기회마저도 이 봉쇄를 하고 당내 합의 없이 좀 독단적으로 예, 행동을 뭐 했군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걸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숫자도 참 7을 좋아해요. 그래서 네. 777만 원의 기탁금을 내서 77%를 넘으면 컷오프 없이 한 명이 77%를 얻으면 그대로 통과되고 네. 7%면 컷오프하고 그래서 뭐 7불사를 선택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아이고. 옛날에 그 명태균 도사가 7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이준석 의원도 7을 아주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 777로 그것도 연설 한 번 없이 영상 이재명 대표처럼 네. 영상 하나 제출해서 평가받고 본인이 대통령 후보라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죠.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작은 당일수록 사실은 그 한 명이라도 더 뭉치고 기존에 있는 동지와 같이 고생했던 사람들을 같이 뭉쳐서 선대위를 꾸리고 나가야 되는데 네. 현재 보면 양양자 전 원내대표 1기 원내대표였던 분도 어제 결국은 탈당을 하고 네. 국민의힘으로 갔고 그게 그냥 그분이 그냥 간 게 아니라 천하람 그 의원하고 이준석 의원이 붙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더 이상 여긴 비전이 없고 저 사람 말을 못 믿겠다고 해서 갔고 그다음에 대주주라고 보는 뭐 이원욱 의원이라든가 조홍천 의원, 뭐 허은하 의원은 이미 원수가 돼가 나가 있고 이런 분들도 아무도 참여를 안 하고 네. 자기들끼리 젊은 사람 위주로 선대위를 짰다는 거는 그만큼 개혁신당 처지도 참 궁색하고 어렵다 이런 걸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지금까지 뉴스픽스 함께 하셨고요. 저희는 잠시 생생 코멘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생 코멘트 시작합니다.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말은 무엇인지 그 말이 나온 배경과 의미를 자세히 풀어내는 코너인데요. 첫 번째 코멘트부터 살펴보시죠. 헌재 망치지 말고 결단해 주길. 어제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들 간의 고성이 오고 간 배경은 이완규 법제처장에게 헌법재판관 사퇴 요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이완규 헌법재판관 사퇴를 요구한 건데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기습적으로 지명한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적을 보더라도 네. 한덕수 총리가 뭐 권한대행이 대권 출마를 결심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유추를 해보고요. 네. 보통 한덕수 총리가 공무원 출신이고 뭐 정치인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될 만한 건 안 하고 그냥 네. 며칠 버티다가 퇴임을 하면 되는데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쪽 진영은 아주 그 환호하는 데 반해서 반대 진영은 강력하게 이 정오하고 네. 공격할 만한 거리를 만든다는 것은 네. 이미 정치인의 길로 들어섰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혼자서 결정한 게 아니라 네. 많은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국민의힘 쪽 정치인들과 상의하에 전략적으로
강행한 게 아닌가, 임명 강행한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덕수 대행이 좀 월권이라는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제처장을 임명한 이후에는 좀 멀리까지 내다봤다는 시각이 있거든요. 예, 뭐 네. 월권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번에 우리가 헌법 재판을 하는 걸 봤지만 네. 탄핵 심판을 하는 걸 봤지만 양쪽이 주장하는 내용이 일반인들 들으면 네. 잘 모르겠어요. 둘 다 옳다고 하니 네. 둘 다 법률 전문가들이 각자의 주장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이런 판례가 있었다, 이런 사례가 있었다, 뭐 이런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 같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힘든 일반 서민들이 봤을 때는 다 사기꾼 같이 보이거든요. 다 자기들끼리 네. 하는 거고. 그러니까 네. 법이라는 것도 결국은 여지가 너무 많고 네.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법을 좀 촘촘하게 만들어 놓든지 그게 아니면 지금 이런 일을 겪고 난 뒤에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도록 정확하게 법을 고쳐서 앞으로는 이런 교훈을 토대로 우리가 다시는 이런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도 이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과거에 박근혜 때는 이렇게 했는데 네. 왜 당신은 이렇게 하느냐라고 얘기하면 이쪽에서는 박근혜 때는 박근혜 때고 우리 때는 우리 때다. 황교안 대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 네. 그때는 왜냐하면 8% 지지밖에 못 받았지만 지금 네. 그래도 30여 프로의 보수, 소위 말해서 자기들이 말하는 보수 우파가 결집돼 있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만약 대통령 꿈까지 꾸고 있다면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강행하는 게 보수 진영에서 자기가 대권 후보가 되는데 가장 유리한 이슈를 빨아들일 수 있는 강력한 이슈이기 때문에 네. 이걸 강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시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사람 쓸 때 충성심 보라고 당부. 말에 뼈가 있다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것 같은데요. 최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철우 경북지사가 그제 아직 관저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돌아갈 때 자신을 불러 세우더니 대통령이 되면 사람을 쓸 때 가장 중요시 볼 것은 충성심이란 걸 명심하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전 대통령의 말이 다시 회자되기도 했는데요. 왜 이철우 지사에게 윤 전 대통령이 저런 말을 했을까요?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철우 지사한테 저런 말을 한 게 네. 안타까운 게 아니라 네. 이걸 밖에 나와서 전달하는 이철우 지사가 정말 안타깝고 못났다는 생각이 드는 게 생각이 짧았다고 보시는군요. 예, 그 보세요. 우리가 조폭들이 네. 길거리에서 자기 도둑 만나면 인사를 90도로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바깥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조폭인지 모르고 인사를 90도로 하면 참 예의 바르구나라고 얘기하지만 네. 그게 조폭이라고 하는 순간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그 예의 범절의 방식을 우리가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평균적으로 수용해서 적용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옥바라지 하기 위해서 대신 독립운동할 때 내가 대신 들어가서 뭐 옥바라지 하는 거 하고 그냥 갑자기 그 조폭 두목을 섬기기 위해서 옥바라지 하기 위해서 작은 죄 지어가지고 들어가서 하는 거를 우리가 의리라고 할 수 없듯이 네. 윤석열 대통령 지금 탄핵당해서 심리 상태나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이 뭐 다급하게 몰려 있다 보니 네. 이분이 과거 우리 국민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던 거는 충성심이 얘기 아니라 우리는 사람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예, 사람 충성하지 않는다는 네. 그 말로 우리 국민들이 열광해서 이분을 네. 찍어줬는데 이제는 사람 쓸 때 충성심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모든 걸 다 잃고 넋두리처럼 하는 이 말을 뭔가 이 진리처럼 뭐 예수님 말씀처럼 들고 와서 바깥에서 기자들한테 풀고 지지자들을 이렇게 선동하는 모습이 참 못났다. 이분이 이 대구 경북 제 고향인 TK에서 네.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공천으로 이렇게 경북지사라도 몇 번 계속 연달아 했지 이분이 네. 과연 수도권이었으면 됐겠나. 그래서 네. 제가 참 안타깝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드디어 퇴거하기로 했습니다만 파면 후에도 관저에 계속 머물면서 지지자들을 위한 메시지를 내거나 뭐 중진 의원들을 계속 만나는 등 관저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하루 손에 내쫓았지 않습니까? 예, 뭐 거기까지를 떠나서 네. 지금 보면 윤석열 대통령 심리 상태가 정상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앞으로 재판도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이분이 믿을 거는 이제 모든 권력을 잃었고, 그러니까 이분이 믿을 거는 권력자 국회의원들이 한 명이라도 자기 영향력 아래 더 머물면서 자기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 국회의원들의 목을 지려면 지지층들, 네. 예, 국민의힘 지지층들의 이 지지를 받아야 되다 보니까 이런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데 이걸 사실은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중진들이 가서 대통령을 자제시키고 이런 목소리를 못 내게 하고 막아야 되는데 도리어 여기에 붙어가지고 머리를 숙이고 하는 모습이 현재 정권을 잃고 앞으로 정권을 다시 잃을 가능성이 높은 국민의힘의 참 이 공공한 정치 지형을 당내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싶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헌재 결정에 승복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오늘만 사는 것 같고요. 내일이 없는 정당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네. 자,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조대원 개혁신당 최고위원님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방송이 끝나더라도 상담 접수는 계속되니까요. 변호사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02557-8295번으로 상담 문의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법률상담 게시판 또는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